안녕하세요. 라이프노트입니다. 오늘의 주제는 아파트 대출, 영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영끌도 영끌이지만 아파트 대출할 때 나는 대체 얼마나 받아야 한 걸까? 뭐 이런 생각을 한 번씩은 해봤을 겁니다. 그런데도 그 기준을 못 잡는 게 참 안타깝죠. 모릅니다. 자기가 자신의 기준을.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, 이제는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어쩌면 내 인생을 건 모험이 돼버렸죠. 요즘 집값 보면 어떻죠? 서울 아파트 평균이 뭐 10억, 11억이 넘고 수도권만 해도 7, 8억 이상 합니다. 웬만한 직장인 월급 모아서 평생 못 산다라는 거죠. 결국 선택지는 하나, 바로 대출이라는 것을 받는 건데요. 그래서 우리는 자신에게 묻죠. 얼마까지 대출 받아도 괜찮은 걸까? 그런데 이 질문은 진짜 무서운 질문입니다. 왜냐고요? 대부분 사람들은 은행이 빌려주는 만큼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DSR 40%니까 이 정도는 나오겠네. 뭐 정부에서 LTV 70%로 완화했대. 중도금 대출은 규제 없대 등. 그래서 될 때까지 땡긴다라는 겁니다. 그게 이제 영끌이 되고 인생 몰빵이 되는 거죠. 그런데 대출은 가능한 금액보다 감당 가능한 금액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지만 실행할 때, 대출 실행을 할 때는 몰라요. 많은 사람들이 집을 사고 나서 그제서야 깨닫습니다. 집값이 안 오를 때부터 깨닫는 거죠. 그때는 이미 늦었어요. 월급이 통장 스치듯 나가고 이자 고지서에 숨 막히고 소득 하나 끊기면 바로 휘청되니까요. 집은 내 건데 사는 건 은행 눈치 보며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. 오늘은 그래서 진짜 중요한 질문을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. 나에게 맞는 대출은 대체 얼마인가? 은행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 삶에 맞는 현실적인 대출 금액을 찾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.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. 대출은 인생을 담보로 미래에 베팅하는 게임이라고 하죠. 이 게임에서 가장 제일 많이 탈락하는 이유는, 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아마 대출을 너무 많이 받아서일 겁니다. 너무 심플하죠? 대출은 무기와도 같습니다. 잘 쓰면 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되지만 한 끗 차이로 정말 잘못 쓰면 나를 찌르는 칼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. 이 한 끗 차이인데도 창과 방패가 나뉜다는 거, 그게 대출입니다. 그만큼 무서운 게 대출이라는 거죠. 특히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간다는 부동산 대출이라면 정말 신중해야 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내게 적당한 대출은 대체 얼마일까? 남들은 영끌하면 망한다던데 내 기준에서 영끌은 대체 얼마일까? 내 기준에서 영끌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겁니다. 그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. 이제부터 그 기준을 잘 잡아야 할 것인데 그 기준 자체 또한 모른다는 게 내 자신에 대한 함정일 겁니다. 그래서 대출은 얼마까지 받아봤니라는 질문을 할 겁니다. 그런데 저는 이거를 생각이 좀 전환이 필요해요. 이제 얼마까지 감당이 가능하냐라고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.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얼마까지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하는데 처음 대출을 받을 때 뭐 DSR 40%니까 이만큼 나오겠네. 중도금 대출은 한도 없이 해주던데 이자가 싸니까 갚을 생각 안 해도 되겠죠? 뭐 이런 질문 자체가 저는 잘못된 것 같아요.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. 내가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대출은 얼마이냐? 얼마까지 감당이 가능하냐? 감당이라는 단어는 뜻을 조금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감당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. 미래를 기준으로 감당을 잡으셔야 합니다. 미래의 기준이 뭐냐? 최악의 순간으로 치닫았을 때도 가능할 때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가끔 보면 내 월급이 감당이 된다. 또는 우리 뭐 맞벌이니까 월급으로 감당이 가능하니까 사자.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 보면 당장 현재 시점의 돈으로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맞벌이 부부인데 한 명만 수입이 끊겨도 게임 끝인 상황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? 정말 둘이 맞벌이 부부를 계산을 잘못하는 거죠. 특히 이제 이 맞벌이 부부들이 이런 계산을 잘못해요. 둘이 합쳐서만 계산만 한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. 둘 중에 하나가 끊기는 거, 즉 최악의 순간을 생각을 해봤을 때도 낼 수 있느냐, 원리금을, 그게 감당이 가능하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뭐 둘이 합쳐 예를 들어서 800만 원이다 월급이, 그러면 대출 3억 정도면 괜찮겠지. 그런데 이게 이제 쭉 평생 이런 계산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. 둘이 합쳐서 얼마?
800. 월급이 800이라고 칩시다. 그러면 월급이 400 플러스 400인데 이 상황으로 평생 가는 게 아니에요. 분명히 남과 여가 결혼했으면 아이가 안 태어날 수도 있지만 뭔가 어떤 일이 이렇게 터질지 모릅니다. 특히 육아에 관해서는. 그래서 뭐 아이가 태어나서 육아휴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정리해고를 당할 수도 있고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이직 준비를 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기타 등등 언제든 한 명이 소득을 쉬게 될 수도 있다는 점. 그 순간이 맞벌이에게는 최악의 순간일 겁니다. 그냥 소득만 쉬면 되는데 건강이 아플 경우에는 사실 돈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. 그 순간 월급 400만 원 소득인데 대출 원리금이 180만 원이라면 월급의 절반이 은행으로 나가고 점점 아이는 커오고 혹은 생활비도 부족하고 혹은 이제 내 아내가 건강이 좀 안 좋고 계속 이제 병원 비용이 들어가고 삶의 질도 떨어진 것 같고 계속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. 우리는 집을 산 게 아니라 은행에 매달리는 삶을 산 거였구나. 그리고 이 집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집을 산 거였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겁니다. 즉, 이 감당. 둘이 합쳐서 얼마라는 계산들을 할 때는 항상 최악의 순간을 계산을 하자. 최악의 순간. 그랬을 때도 그 최악의 순간에도 내가 이 대출을 받았을 때 월 원리금을 상환할 수 있다 하면 대출을 받아도 된다라는 거죠. 두 번째, 현실부터 직시해보자라는 겁니다. 2024년 기준 통계를 했을 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약 11억 정도 되고요. 전국 평균가는 약 5억 3천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. 그런데도 무주택자들의 평균 자산은 2억 채 안 된다고 하네요. 그러니까 대부분 대출 없이는 아파트 매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겠죠. 그리고 여기서 사고가 또 터집니다. 돈이 없어서 시작한 대출인데 과도하게 빌리면 영끌이 아닌 파산이 된다는 거죠. 파산은 정말 아무것도 못해요. 은행 대출도 안 되고 카드도 못 쓰게 됩니다. 없는 돈을 끌어와서 사죠. 이건 돈이 많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. 요즘 사람들. 서울 아파트 평균 11억인데 어떻게 사겠습니까? 내 통장에 1억도 없죠. 그런데도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습니다. 왜?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것 같아서. 오르면 어떡해요?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집을 산다라는 거죠. 영끌을. 그 결과 집을 샀으면 마음이라도 좀 편해야 될 텐데 또 그렇진 않죠. 그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. 마음마저 은행에 저당 잡힌 삶을 말이죠. 집을 소유한 게 아니라 은행의 빚을 떠하는 거죠. 현실은 냉정합니다.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어떻게든 끌어모은 최대치로 집을 사는 순간은 그 집은 기회가 아니라 리스크가 된다는 겁니다. 즉, 우리는 집을 사면 돈을 번다는 욕심이라는 마음보다 먼저 마음속에 있는 계산기를 조금 냉정하게 두드려 봐야 합니다. 월 급여는 얼마이고 모은 돈은 얼마이며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월 원리금은 얼마인지, 그리고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은 쉬었을 때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돈은 최대치가 얼마인지 등을 알아야 이런 현실을 직시를 해야 가능한 대출 금액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. 대출에 3단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. 대출을 고민할 때는 이 세 가지를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겁니다. 첫 번째, 원리금 상황이 월 소득의 30%를 넘는지 안 넘는지 체크를 하자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월 소득이 500만 원인데 대출이자 플러스 원금 상환이 170만 원 이상이다. 이건 위험한 신호죠. 500만 원인데 월 상환금이 170만 원, 30%가 이미 넘었죠. 특히 맞벌이 기준으로 계산하는 경우 나중에 한 명만 소득이 줄어도 정말 큰일 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도 한 명을 제외한 월 소득의 30%를 넘지 않도록 대출을 받는 게 정말 좋을 겁니다. 두 번째, 대출금이 순자산보다 큰지 안 큰지를 체크하자라는 겁니다. 순자산은 뭐죠? 순자산은 총 자산, 내가 갖고 있는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 순자산입니다. 그래서 이 순자산이 내 돈이 은행 돈보다 대출보다 많다, 적다, 이것을 판단해 보자는 거죠. 만약에 더 많다라면 이 집주인은 내가 아니라 은행이 된다라는 거죠. 그러면 뭐 순자산이 더 많으면 은행이 집주인이 아니라 제가 집주인인가요? 그런 말을 할 수도 있는데요. 맞습니다. 저는 그렇게 맞다라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, 대출금이 적으면 물론 은행 돈이 들어가 있겠지만 스스로
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택의 주체는 나한테 있습니다. 선택 권한이 되게 대출금이 적기 때문에 언제든 갚을 수 있는, 그리고 충분히 맞벌이든 외벌이든 무엇을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갚을 수 있는 정도기 때문에 되게 되게 이제 순자산보다 작은 부채가 더 작을 경우에는 대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주체가 내가 되어서 이 집을 파네, 뭐 좀 더 내내 버티네, 이런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집주인은 은행이 아니라 내 자신이다,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. 세 번째로는 대출이 감당 가능한 금액이 아니라 희망 금액인지를 보자라는 거죠.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지, 되겠지는 안 됩니다. 된다는 근거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. 대출은 장난이 아닙니다. 정말 빌리고 나서 못 갚으면 인생이 게임 오버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정말 희망 금액인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. 내가 갚을 수 있는 근거, 그 근거를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. 그럼 나에게 맞는 대출 금액은 대체 얼마일까? 이렇게 계산하면 적어도 저는 대출 받고 나서 마음이 불편하진 않더라 하는 기준을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. 첫 번째, 연소득 계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. 연봉 플러스 기타 소득이 있겠죠. 연봉이 있고 내가 월 버는 돈이 연봉일 거고, 플러스 기타 소득, 이거는 뭐 임대 소득이 될 수도 있고 투자 소득이 될 수 있고 사업 소득이 될 수도 있겠죠. 그래서 연 얼마나 버냐 했을 때, 내가 예를 들어서 연봉이 6천만 원이다 근데 기타 소득이 500만 원이다 하면 내 총 연봉은 6,500만 원이 된다라는 거죠. 나의 연소득은 6,500만 원이고 나의 연소득을 안전상환 비율을 적용해 버립니다. 그 다음에 한 25%로 저는 정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연소득의 25%를 대출 상환 한도로 잡자라는 거죠. 안전한 상환할 수 있는 비율입니다. 6,500만 원에 25%를 곱하면 연간 상환액이 1,625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. 그리고 예상 이자율을 반영하는 거죠. 요즘 뭐 아파트 대출 금리가 뭐 디딤돌 대출 이런 건 2%대도 있죠. 그래서 대충 뭐 2% 후반, 3%에서 뭐 그냥 일반 은행 대출은 7%까지도 가니까 3에서 7% 사이니까 대충 연 4%로 가정을 할게요. 예상 이자율을 반영할 때는 내가 우대 금리로 조금 더 싸게 받을 수 있더라도 계산을 할 때는 조금 높게 잡는 것이 좀 더 안정적이겠죠. 30년 원리금 균등 기준으로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1억 원 대출 시 연 상환액이 약 580만 원이 됩니다. 연으로 따지면.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까 연간 1,625만 원이라고 했죠? 이걸로 나눠버리면 대충 2억 8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한 게 나옵니다. 즉 6,500만 원 소득자에게 적절한 대출은 2억 8천만 원 정도 이하가 된다는 거죠. 이렇게 말씀드리면 뭐 기준은 너무 많게 잡은 거 아니냐, 또 적게 잡은 거 아니냐, 뭐 기타 등등 이런저런 이유를 대시는데 뭐 그럴 수도 있어요. 그건 기준이 각자 달라서라고 그러는데,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, 전 적어도 이렇게 잡으면 자신의 소득 대비해서 많은 대출금 때문에 머리 아프지 않은 정도의 선을 말씀을 드린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여기 핵심은 은행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냐를 말해주고 우리는 얼마까지 괜찮냐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는 얼마까지 괜찮을까요? 라고 계산을 해보려면 요 세 가지 방법으로 저는 해보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. 괜찮아요? 그러면 좀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정말 기준이 됩니다. 그러면 이쯤 되면 이런 말을 할 겁니다. 남들은 아니 그렇게 뭐 타이트하게 그리고 적게 돈 빌려서 그 조그만 집 사서 언제 부자가 돼요? 남들은 영끌에서 부자가 된다던데, 영끌이 레버리지 효과도 있고 좋다던데, 뭐 그런 말을 하죠. 남들 하는 얘기를 저는 왜 신경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레버리지 효과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보자고요. 이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뭐 돈은 언제 버나요? 뭐 이렇게 물으신다면, 자, 이 영끌이 뭐 당장 위험한 건 아닐 수는 있겠죠. 근데 이제 우리가 가정이라는 거 하죠. 뭐 금리 오르면 어떡할래? 집값이 하락하면 어떡할래? 그 다음에 직장을 잃으면 어떡할래? 위에 세 가지 중 하나만 터져도 연쇄 폭탄이나 다름이 없게 됩니다. 우리가 대출금을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위험을 생각하고 있다는 신호가 아닐까 싶은데요. 때문에 저는 이런 리스크까지 생각했을 때 나에게 가장 적정한 대출 정도는 얼마이냐가
중요한 거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끌은 레버리지가 아니라 자살 행위와도 같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. 대출은 갚는 순간까지 리스크라는 거. 잠깐의 선택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지을 수도 있습니다. 이거는 정말입니다. 그러면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대출을 누가 끝까지 갚습니까? 30년 내내 중간에 오르면 파는 거죠. 그게 평생 그러고 살 수만은 없을 겁니다. 그런 이유들은 뭐 집이 다주택자든 한주택자든 간에 집이라는 게 물론 중간중간에 평균 이사 기간이 뭐 9년, 10년 된다고 해요. 그래서 9년, 10년 있다가 되게 옮기고 한다던데 이제 거기에도 계속 저는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어느 정도 내 집값이 올라서 팔고 또 이사를 하더라도 또 그 다음에 그 오르는 기간 아니면 떨어졌다 올랐다 하는 기간,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간,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저는 뭐 가만히 있나요? 나이가 계속 들 거 아니에요. 나의 직장은 안전할까요? 나의 사업은 계속 그대로 항상 좋은 상태일까요?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안정적인 그런 리스크를 생각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꼭 영끌, 레버리지 그런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. 어찌됐든 간에 대출이라는 거, 오늘의 주제는 대출이라는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대출로 뭐 얼마만큼 받아서 얼마 박아서 뭐 몇 배, 뭐 몇십 배 따서 부자가 된다. 이런 투자적인 관점으로 좀 보자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보수적으로 리스크적인 부분에서 저는 보자라는 겁니다. 대출에 있어서만큼은요. 그러면 전략적인 대출에 꿀팁은 없냐?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데, 뭐 저는 나름대로 이건 다 인터넷에서도 쉽게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요 정도가 좀 될 것 같아요. 대출받는 젊은이들에게 체크를 해봐라 라는 정도는 요 5개가 될 것 같은데, 일단 금리를 받을 때 되도록 혼합형인지 체크를 하자, 뭐 이겁니다. 이건 사람마다 생각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저는 첫 5년은 고정, 이후 변동금리, 이게 무조건 변동금리보다는 좀 나은 것 같습니다. 지금 금리가 고점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. 은행은 금리를 매번 바꿉니다. 3개월, 6개월 단위로요. 내가 지금 싸게 빌렸어도 2년 뒤엔 더 비싸질 수가 있는 겁니다. 실제로 2022년, 24년에 1억 대출받은 사람의 이자 부담이 연간 200만 원 넘게 올라갔어요. 반대로 혼합형은 뭐죠? 혼합형은 처음 몇 년은 고정금리로 묶여있죠. 보통 5년 정도인데 이 기간 동안은 일단 마음이 편하게 갑니다. 금리가 오르든 말든 내 이자는 그대로니까요. 처음 5년은 육아, 경력단절, 전세금 반환 등 돈 나갈 일이 조금 많은 시기일 겁니다. 그리고 그때 금리까지 오르면 2중고, 3중고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이런 상황까지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요약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금리에 대해서는 변동금리는 싸지만 저렴하지만 조금 불안정한 도박과도 같을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. 혼합형 금리는 처음에 살짝 비싸지만 적어도 초반은 안심하고 살 수가 있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출은 금리를 싸게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. 대출은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내 삶이 흔들리지 않는 안정감을 사는 거라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. 두 번째, 중도 상환 수수료 체크. 이건 뭐 조기 상환 계획이 있다면 면제 기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고, 누가 돈을 뭐 중간에 갚나요? 이런 말을 할 텐데 오르면 팔고 딴 데 가면 되죠. 이건 되게 쉽게 하는 말입니다. 그건 모르는 겁니다. 그리고 물건 괜찮고 시기적으로 좋은 기회라고 판단이 될 때는 조금 무리해서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. 이를 빨리 또 중간마다 상환하면 대출금이 안정권으로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때문에 중도 상환에 조금 초점을 두고 사시는 분도 계세요. 전액 중도 상환을 하는 건 아니지만, 예를 들어서 내가 1억까지만 대출을 받으려고 했는데 너무 좋은 타이밍인 것 같고 또 물건도 괜찮은 것 같아서 조금 큰맘 먹고 대출을 더 받아서 1억 5천을 대출을 받았다고 치면, 이 5천만 원 정도에 대해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원리금이 더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요거만큼을 줄이자 해서 대출 기간 동안
바짝 모아가지고 사실 이 5천만 원을 중간에 상환하는 분들이 꽤 계십니다. 하지만 그 사람은 레버리지를 정말 이용을 한 거죠. 1억 대출 받을 거를 1억 5천 정도 무리해서 한 것 같지만 사실 5천만 원까지는 내가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산 거고, 빨리 중간에 상환을 해버리면 결국 1억 받은 이런 레버리지 같은 효과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산 거죠. 때문에 이 중도 상환을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도 저는 전략적인 대출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고, 중도 상환을 할 거면 요 수수료 체크를 꼭 해보시라 이겁니다. 세 번째, 청약 가능성도 조금 염두를 하자라는 겁니다. 대출 많이 받은 사람은 특공, 청약 제한이 좀 되죠. 많은 대출을 받으면 내 집 마련 기회 자체가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. 청약 당첨돼도 대출 규제로 계약 못하거나 자격이 좀 박살되죠. 영끌에서 집 샀다가 더 좋은 기회를 놓칠 수는 없잖아요. 그게 더 좋은 기회를 있으면 잡을 수 있게 청약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자. LTV 규제 지역 꼼꼼히 한번 확인해 보자라는 거죠. 이건 뭐 기본이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꽤 계십니다. 뭐 조정 지역, 비규제 지역에 따라 대출 한도가 천차만별이죠. 이 대출이 나오는 금액에 따라서 내가 준비해야 되고 모아야 되는 돈이 달라진다라는 거죠. 그래서 규제 지역은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, 마지막, 거치 기간을 좀 잘 쓰자라는 거예요. 거치 기간이 왜 중요하냐? 초반 현금 흐름 확보가 우선이라면 거치 기간을 좀 활용하는 것도 전략이 됩니다. 전략적으로 대출을 받자면 이런 부분까지도 신경 써서 받으시는 분들이 꽤나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. 나랑 맞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. 그래서 대출은 단순히 돈 빌리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,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대출은 이꼴을 돈 빌리는 거 아니다. 내가 미래에 이만큼 벌 자신이 있다라는 것을 선언을 하는 겁니다. 문제는 그 자신감이 근거 없는 확신일 때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.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를 산다는 거, 경제적 독립과 내 집 마련의 상징이지만, 대출이라는 무기를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잘못 쓰면 칼이 됩니다. 그 짐은 내가 잠시 머무는 은행의 자산일 뿐이라는 거, 언제 경매에 넘어갈지 모르게 된다는 거죠.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. 대출을 받을 때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을까,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. 얼마까지 빌려도 내가 안전할까, 이거를 1순위로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. 여러분들의 대출은 인생을 위한 레버리지가 돼야 됩니다. 많은 유튜버나 경제 유튜버, 인플루언서들, 아니면 기사 또는 인터넷 블로그 다 합쳐봐도, 어느 곳을 다 합쳐서 찾아봐도 대출은 레버리지라고 다 표현을 하지 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. 그만큼 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만큼은 레버리지가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. 그런데 거기서 조금 한 가지 사람들이 잃어버린 거는, 내가 안전하냐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건데, 내가 안전하고도 레버리지가 되냐라고 쳤을 때 이게 이제 좀 안전한 투자가 되는 건데, 그렇지 못하고서는 이 레버리지가 내 인생의 짐이 돼버릴 수도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. 대출이 레버리지가 되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.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만큼은 꼼꼼한 확인 후 건강한 대출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